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자유교양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여러분께 2021년 단국대 리터러시 페스티벌의 대상 도서인 브루델의 물질명과 자본주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김미정입니다. 자유교양대학에서 강의합니다.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대체로 보아서, 예,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요 사람입니다. 예, 아마도 이 강의 원고가 제공될 겁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의 원고가 제공될 겁니다. 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브루델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죽은 20세기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예, 하지만 역사학이 한정되지 않고 사회학, 경제학, 철학 할 것 없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참신하고도 설득력 있는 접근을 선보였습니다. 예, 이 사람의 접근법을 특징 짓는 용어가 장기지속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 사람의 대표 저작이 물질명과 자본주의라는 방대한 저작입니다. 대략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경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역사를 다룬 책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경제하면 연상하는 것들이나 역사하면 연상하는 것들은 이 책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 경제학의 추상적인 공식들 이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역사하면 연상되는 왕과 위인들의 업적, 사건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6권에 해당됩니다. 예, 물질명과 자본주의 1979년에 나왔는데 완간이 됐는데 불어책으로는 3권이고 한국어로 옮겨놓으니까 6권입니다. 예, 1권, 2권, 3권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2권, 2-1권과 2-2권을 읽게 되겠습니다. 15, 18세기 경제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브루델은 3층집 도식이라는 걸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몹시 궁금해할 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브루델의 이론, 주장일 텐데 자본주의에 대한 브루델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브루델이 세운 이 3층집 도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루델의 이 책을 그리고 브루델이 세운 3층집 도식이라는 이론을 일종의 전망대로 이용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전망대가 뭔지 알죠? 예, 전망대에 올라가면 전망이 보입니다. 3층집 도식 같은 이론은 전망대에 해당됩니다. 전망대는 건축 구조물로서도 의의가 있지만 실은 어떤 크고 멋진 전망을 보여주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표면에 붙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공간의 좁은 범위밖에 못 봐요. 하지만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면 갑자기 크고 멋진 전망이 시야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좁은 데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세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느낌들을 품고 살았는데 그 느낌들이 어쩌면 편협한 의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자각이 살짝 스치듯 지나갑니다. 예,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얻게 될 가장 큰 소득은 마치 전망대에 올라갈 때 볼 법한 이런 넓은 안목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다른 전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 장기지속에 대해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장기지속은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방식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다 보면 곧 밤이 옵니다. 다음 날도 그렇고요. 가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더욱 바쁘기도 하죠. 예, 빠르게 사건들이 왔다가 지나가고 왔다가 지나가고 그럽니다. 하지만 가끔 되돌아보면 빠르게 사건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는 지속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 생활이 늘 빠르게 변하지만 늘 이렇게 저렇게 비슷하게 조직됩니다. 대통령이 몇 년 만에 바뀌지만 그래도 지속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속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사건들이 매 순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은 대략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이 지속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들이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건들의 이 빠른 스치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변함없이 유지되는 장기 지속의 시간 흐름입니다. 예. 사건의 시간과 장기 지속의 시간을 우리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브루델은 역사와 사회과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에서 지금까지 역사가 사건의 시간만을 따라갔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몇 년도에 세종대왕이 무슨 일을 하셨고 몇 년도에 나폴레옹이 무슨 일을 했고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고 이런 거 외웠던 거죠. 예, 사건들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장기 지속의 흐름을 서술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예, 사건의 시간과 장기 지속의 시간을 브루델은 대조하면서 본인은 장기 지속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역사가로서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속이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에게서 빌려온 겁니다. 학자들은 종종 인근 학문에서도 필요한 개념들을 가져와서 창조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기 지속을 알려면 베르그송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장기 지속이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장기 지속의 시간 흐름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순간순간 사건이 닥쳐왔다 사라지고 닥쳐왔다 사라지고 그러죠. 하지만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하나의 사건을 지나가도 그것은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하면서 사건들이 맞물려 영향을 미치면서 일어나도록 하는 전체적인 연결망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알 수 있죠. 예, 사건들이 쪼개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깝게 제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들은 운동하고 있어요. 예, 서로 맞물려서 운동하고 있어요. 이 운동함에 따라서 물 전체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떨 때 물은 0도예요. 예, 물 분자가 별로 활발하지 않게 움직일 때 0도죠. 그러다가 물이 10도가 되기도 하고 50도가 되기도 하고 100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상태, 물 분자, 개별 물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통 온도라고 부르죠. 예,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연결망이 형성이 되면 이 연결망은 개별 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존재한다면 뭐 어떤 설계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 연결되면서 장기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서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장기 지속이라는 것과 연결된 전체라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예, 장기 지속을 서술해야 된다고 브루델이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지속을 서술하려면 브루델은 당연히 이 전체적인 연결망을 모조리 역사 서술 안에 넣어야 합니다. 예, 브루델은 그러겠다고 주장합니다. 브루델은 물질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의 여러 구절에서 특히 머릿말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이 인간 삶 전체를 포괄하겠다고 말합니다. 예, 브루델은 보통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었던 기후변동, 전염병, 인구변동 뭐 이런 것도 다 서술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서술들이 많지만 역사서에 기후변동을 담고 있는 역사서들이 많지만 브루델은 시기에는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또 브루델은 국가나 정치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경제사책에 집어넣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루델한테 훌륭한 점은 이겁니다.
브로델은 전 세계적인 차원을 자신의 역사 서술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여러 차례 밝힙니다. 브로델 이전에 보통 역사가들은 세계사를 서술한다고 해도 유럽사만 적었습니다. 유럽이 가장 중요하고 선도적이라는 거죠. 이 책이 197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브로델의 서술도 유럽 중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바깥의 일도 열심히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고로 한국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한국에 관한 자료는 브로델한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럽의 역사가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브로델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과 인도, 중동, 아시아 각지 이런 곳들과 유럽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 각 세계 곳곳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19세기 이후에 유럽 중심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이 이들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고 정말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주로 유럽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델은 굉장히 애를 썼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썼고, 특히 유럽인들이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19세기 이후의 유럽의 발전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들과의 연결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고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층직 도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층직 도식은 물질생활,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브로델의 이론입니다. 일종의 인간의 경제생활이라는 것이 제일 아래층에는 물질생활이 있고 2층에는 시장경제가 있고 3층에 자본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생활,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3층직 도식은 이렇게 장기지속의 흐름을 서술하려는 가운데 브로델이 세운 참조표입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장기지속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장기지속은 그저 특유의 리듬을 가진 시간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렇죠?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만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장기지속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지속을 묘사하려면 역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술하고 또 기술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학적 방정식을 풀거나 어떤 철학적 성찰을 깊숙이 한다고 해서 장기지속이 발견되고 이 세상의 질서가 해명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읽다 보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브루델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많은 다채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서술하고 또 서술합니다. 엄청난 사실들이 나와요. 엄청난 사건들, 기억하기도 힘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 지속을 서술하려면 이렇게 다만 나열만 해서는 곤란하겠죠. 이런 무수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흐름을 포착하고 그것들에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그 내부의 어떤 다이내믹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지 장기 지속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들이 모든 연결된 전체에 대한 장대한 어떤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브로델이 세운 물질생활, 시장경제, 자본주의 3층직 도식은 이렇게 장기 지속의 흐름들을 정리하는 다소 느슨한 참조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결된 전체를 느슨하게 이렇게 떼어놓은 겁니다. 떼어놓지 않으면 느슨하게 이렇게 구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안 지으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브로델은 물질명과 자본주의 머릿말과 서론들에서 1, 2, 3권에 각각 서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론들을 배제하고서 오직 눈이 아프게, 이건 브루델이 쓴 표현입니다. 눈이 아프게 자료들을 보고 또 보면서 3층직 도식을 세웠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물질생활,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딱딱 분리되는 실체라기보다는
애매한 접촉점이 많은 어떤 층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브루데를 왜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해?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브로델의 이 접근법에 따르면 당연한 겁니다. 예. 물질생활과 시장경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예, 3층 집의 1층과 2층이 물질생활, 시장경제라고 했죠. 예, 1층은 물질생활입니다. 예, 물질명과 자본주의 1권에서 다루는 것이 예, 물질생활이에요. 인간은 지구상에 사는 생물이죠. 그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는 존재입니다. 예, 또 태어나서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예, 농작물도 기르고 소나 양 같은 가축도 기릅니다. 예, 이런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권입니다. 여러분들이 1권 읽으면 재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것은 2권부터입니다. 2권에 시장경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사람들이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경제의 층입니다. 이 2층인 시장경제 위에 3층인 자본주의가 올라갑니다. 2층과 3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아는 것이 브로델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데 중요합니다. 2층 시장경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품을 교환하는 층입니다. 예.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환을 하다 보면 많은 재화들이 상품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고 가격이 형성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생산자가 생산해서 그냥 먹는 거니까 누가 잘 기록하지도 않고 역사적 자료로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브루델은 1층인 물질생활이 불투명한 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 눈에 띄어요. 여러 사람들 눈에 띄고 가격이 붙어 매매가 되면서 드디어 기록되고 수량화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왕이 시장에서의 매매에 근거해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시장 거래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조금 사정이 다른데 그래도 주요 상품의 가격 동향이 자료로 남아 있어요. 예. 2층은 브로델의 특징 짓기에 투명한 층입니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층이에요. 예. 자급자족하던 것들이 시장의 이 투명하고 밝은 곳으로 불려 나와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많이 보게 되는 수요 공급의 법칙 등은 18세기 이래 학자들이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상품 거래들을 보고서 추상화해서 만든 이론들입니다. 예, 브루델은 경제학의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2층인 시장경제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나와서 떠들썩하게 흥정하고 경쟁하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구도 큰 이익을 보는 거 없이 적합하게 상품이 배분되죠. 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시장경제의 아주 우수한 역량입니다. 하지만 브루델은 이것이 오직 2층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주로 2층만 본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시장경제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이 1층과 3층, 예, 물질생활과 자본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투명해요. 여기는 불투명해요. 자본주의도 불투명합니다. 예. 경제학의 법칙들이 잘 통한다고 해서 2층의 시장경제에서 법칙들이 잘 통한다고 해서 브로델이 이 추상적인 법칙들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예. 시장경제에서 경제학적 법칙들이 잘 통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밝혀놓은 이 법칙들이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장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어디든 흔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법칙들이 통한다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 조선의 시장이든 예를 들면 조선의 오일장이든 유럽의 어디 시장이든 아프리카의 시장이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시장과 상점은
제가 뭐 예수보다 오래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종교적인 편견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 아주 오래전부터 시장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 시장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상점도 있었습니다. 브루델이 이 3층 집을 묘사를 하는데 이 3층 집은 3층 집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이 3층 집 도식은 장기 지속적인 흐름을 브루델 나름대로 포착해 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장기 지속적인 흐름은 수많은 이 사실들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가운데 보여질 뿐이므로 브루델은 실제로 시장과 상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정말 실감나게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2-1권에 21면부터 한 99면까지를 읽어보시면 브루델이 정말 공들여 쓴 멋진 문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시장만 있으면 자본주의는 없다는 겁니다. 브루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시장하고 자본주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수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시장 경제 안에서 경쟁하면서 대체로 큰 이익 보는 일 없이 필요한 상품을 교환해 가지긴 합니다. 그러나 브루델의 설명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막강한 자본 및 교환과 크레딧,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크레딧이 정교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계산과 투기를 통해 교환 과정을 주락펴락하면서 독점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교환의 영역입니다. 분명 시장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상품과 화폐, 크레딧이 오고 가는 교환의 연결망이지만 여기는 경쟁이 거의 없고 투명하지도 않고 불투명한 그림자의 영역입니다. 불투명한 그림자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 관한 비전, 비밀스러운 전승을 물려받은 자들이 활동 무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경우 브루델이 물질명과 자본주의 1, 2, 3권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계 전체의 경제사입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경우 원거리 무역이나 금융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던 이 대상인들이 자본주의의 주된 행위자입니다. 브루델의 이 기술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언뜻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공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된 시장이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누구도 큰 이익 보는 거 없이 필요한 상품들을 필요한 재화들을 적당하게 나눠 가집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경쟁도 별로 없고 독점이고 계산과 투기를 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시장 경쟁이 공정한데 자본주의는 정의롭지 못한 악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루델은 그런 평가는 하지 않아요. 그런 가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3층 집 도식이 장기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 경제가 물질 생활과 시장 경제가 장기 지속적인 흐름인 것처럼 자본주의도 굉장히 오래된 장기 지속의 흐름입니다. 특정한 교환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 보니까 굳어진 장기 지속의 흐름이 자본주의입니다. 브루델은 자본주의가 시장경제 위에서 자라나서 교환 과정을 교란하면서 번영한다고 말합니다. 시장경제 위에서 자본주의가 자라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적인 흐름을 낳기가 쉽습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적인 흐름을 파생시킵니다. 시장에서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만납니다. 그러나 상품 거래가 늘다 보면 그러한 자유롭고 투명한 거래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처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잉여 생산물들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미처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상인이 나타나서 시장 밖의 생산자를 찾아가서 생산물을 사고 시장 밖의 소비자를 찾아가서 생산물을 판다고 합시다.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몰라요. 단절되고 상인은 중간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방법들도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상인은 생산자에게 외상을 지게 해서 뭐 크레딧 증서를 주고, 예, 생산되지 않은 생산물에 돈이나 크레딧 증서를 주고 자신의 통제 안에 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도 외상을 지게 해서 자신의 빚을 지게 해서 자신의 통제에 두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 시장을 우회하면서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게 하지 않으면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 상인들은 이런 것에 통달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물론 상인이 이렇게 하려면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정보에 밝아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길들일 수 있는 각종 기술들, 스킬들, 술수들에 능란해야 됩니다. 때로는 혼자 하지 않고 동료 상인들끼리 회사를 세울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벌어들인 큰 돈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투자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증식하는 자본이 생깁니다. 예, 돈이 교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증식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이에요. 예, 자본 증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환의 연결망이 자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능수능란한 상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자본주의적인 흐름이 시장 경제로부터 삐죽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2-1권의 50면부터 52면에 기술되어 있는 사거래라는 거래 형태입니다.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뭐 대수롭지 않은 큰 대상인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상인들도 흔히 하는 행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시장 경제 위에서 교환 과정을 교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질명과 자본주의 2권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본주의 발전이란 이런 흐름들, 예, 교환 과정을 쥐락펴락하면서 독점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는 어떤 흐름들이 공고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일어나는 걸 브루델이 잘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곳곳에 나옵니다. 예. 크레딧이라는 용어를 제가 낯선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1-2권 7장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환어음 설명합니다. 환어음은 상인 A가 상품을 산다고 합시다. 예, B에게 $100를 주고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A한테는 지금 돈이 없어요. $100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는 C가 정해진 기일까지 $100를 B에게 줄 것이라는 증서를 B에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는 게 아니라 C가 주는 거예요. 그럼 B는 기다렸다가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크레딧 증서를 주고 C에게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전에 이 증서를 크레딧 증서를 다른 상품을 사는데 쓸 수 있어요. 이게 환어음입니다. 예, 한번 돌려서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종이 쪼가리입니다. 예. 돈 대신 종이 쪼가리로 대신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겠지만 크레딧은 상인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예, 이것도 표현을 하자면 예수보다 더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용해왔던 방식입니다. 예, 자본주의도 장기 지속적인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동아시아든 인도든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을 사용하게 되면 화폐가 없어도 상품 거래를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품 거래를 하다 보면 교환 과정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또 넓어질 수 있어요. 폭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일을 아주 자주, 예,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이런 거래를 통해서 크레딧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금융업자예요. 이걸 통해서 은행이 만들어집니다. 은행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증권 거래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증권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종이 증권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종이에 써진 종이에 기호를 써서 숫자를 써서 교환하는 거예요. 돈을 교환하거나 상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종이 쪼가리를 교환하는 겁니다. 서류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죠? 이 증권 거래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권에는 이 크레딧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상인들이 굉장히 능란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소액의 상품과 화폐를 구하러 시장에 나온 뭐 생산자들이나 작은 상인들은 이 크레딧이 낯설고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하지만 거액을 취급하는 대상인에게라면 이런 도구가 아주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루델은 도매 시장을 드나들던 유럽인 대상인들은 13세기경부터 이 환어음이라는 도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걸 아주 잘 사용하게 됐다고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2-1권 115면에서 120면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레딧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크레딧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것도 잘 알 겁니다. 크레딧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계산과 투기 영역이고 그림자의 영역이고 불투명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상품과 화폐만 그렇게 거래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단순하게 상품 화폐 거래하는 그런 거래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장이에요. 핵심적인 도구가 크레딧입니다. 브루델은 크레딧이 자본주의 핵심 도구라고 말합니다. 시장 경제 위에서 자본주의가 번성하는 데 있어서 크레딧의 능란한 활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거리 무역입니다. 자본주의는 누가 악의를 가지고 어느 날 만들어낸 괴물이 아니라 장기 지속적인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거예요. 크레딧처럼 원거리 무역도 정말 오래된 겁니다. 원거리 무역이 뭡니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에요. 고대 로마인들은 중국과 인도로부터 비단과 후추를 수입했습니다. 이거 수입해서 쓰느냐고 금과 은을 많이 썼어요. 고대 로마에서 비단과 후추는 아주 값비싼 사치품이고 로마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수 없는 이국적인 산물입니다. 그죠? 이런 원거리 무역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는 갖지 못해요. 중국과 인도의 이 비단과 후추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로 팔려서 어디서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가 멀고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개하는 상인은 그 사이에서 엄청난 이윤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 위험도 감수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에서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있었고요. 인도에서도 있었고 보통 이 사회의 지배층은 이국적인 값비싼 사치품으로 자신들의 위신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원거리 무역이 있었고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상인 집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신바드의 모험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마르코 폴로도 원거리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원거리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 집단은 육로로 회로로 먼 길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제가 이제 중요한 걸 설명드립니다. 유럽의 경우 유럽이죠. 유럽의 경우 원거리 무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요 레반트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긴 터키고요. 이라크고요. 여기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같은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리비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전쟁, 분쟁, 난민 뭐 이런 것들 힘들고 혼란스럽고 이런 거 생각나지만 사실은 이 레반트 지역이 오랫동안 이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번영했던 곳입니다. 유럽보다 엄청 잘 살던 곳이에요. 수천 년 동안 유럽
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여기 살던 사람들보다 여기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원거리 무역을 중개하면서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예, 유럽 사람들도 예, 비단과 후추, 도자기 같은 걸 구해야 되니까 이 레반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무역에 참여를 하면서 동양에서 오는 값비싼 사치품들을 구해다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 때만 하더라도 이 레반트 지역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여기가 로마 땅이 아니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건드릴 수 없는 땅이 돼요. 처음엔 비잔틴 제국의 땅이었다가 나중에는 뭐 이슬람이 차지를 하고요.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 되죠. 예. 그러니까 사치품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 예, 힘들었어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동양의 그 귀한 사치품들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비싸게 구해야 됩니다. 이 레반트 무역이 번성할 당시에 유럽에서 요 레반트 무역에 참여하면서 유럽의 귀족들한테 왕한테 후추, 뭐 비단, 예, 도자기, 뭐 기타 등등 이런 온갖 사치품들을 대주던 사람들이 이 이탈리아 북부 상인들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브로델 책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탈리아 북부 상인들입니다. 베네치아나 피렌체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뭐 메디치가 이런 얘기 뭐 들어보셨을 텐데 이탈리아 북부가 중세 때 굉장히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원거리 무역에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막대한 이득이 나와요. 그 자본주의적인 흐름은 굉장히 오래됐다.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렇게 부유했는데 얘네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많았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굉장히 부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가 다 여기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시작됐는데 그 부가 어디서 나왔냐면 원거리 무역에서 나왔다. 뭐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15세기 말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1492년에 스페인의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1497년에서 99년 사이에 이 사이에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 남단에서 회항해서 예, 바스코 다가마가 간 횡로가 이거 비슷합니다. 콜럼버스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갔고요. 바스코 다가마는 여기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쪽에서 회항해서 인도 예, 캘리컷까지 가게 됩니다. 예. 이 먼 거리를 왜 갔을까요? 이 탐험가들이.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예, 이 위험한 길을 왜 갔냐면 당시 왕과 귀족들이 절실히 원하던 동양의 값비싼 사치품을 그나마 풍부하게 공급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아시아에 가고 싶어 했어요. 바스코 다가마는 이렇게 가서 인도까지 갔는데 캘리커타 이쪽까지 갔는데 결국 뭐를 가져왔냐면 배 가득 배 가득 후추를 가득 싣고 예, 유럽으로 돌아와서 포르투갈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건너가고 나니까 예, 특히 바스코 다가마의 항해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레반트를 통해서 아시아의 산물을 간신히 구해서 썼다가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아시아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값비싼 동양의 산물들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예, 물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 멀리 간 거죠. 그죠?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까지 가서 태평양까지 가는 거죠. 요 인도네시아, 뭐 인도, 중국 남부, 일본까지 갑니다. 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예, 처음에는 고전을 먼지 못했어요. 예, 여기서 상인들이 예, 물건을 값싸게 사서 유럽 갖고 와서 비싸게 판 겁니다. 예,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그러려면 여기서 물건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추든 비단이든 도자기든. 근데 이 당시에 여기에 유럽 상인들 말고도 중국 상인, 인도 상인, 이슬람 상인,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네가 꽉 잡고 있었어요. 유럽인들이 여기서 여하튼 상품을 수입하려고 한 짓이 뭐냐 하면 식민지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예, 식민지를 건설하게 돼요. 특히 이제 포르투갈이 처음에 여기 오는데 왜냐하면 이 항로를 포르투갈이 개척을 하니까요.
포르투갈이 처음에 여기 오는데 결국 이 무역을 암스테르담 상인들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상인들이 이 무역항을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 독점하게 됩니다. 야, 프랑스나 영국 상인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 여러분 아시죠? 요 땅을 17세기 이미 네덜란드가 식민화하게 됩니다. 아시아 식민화의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예. 원거리 무역이 다만 경제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앞으로 19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가 돼서 아시아 곳곳에서 겪을 어떤 비극적인 운명이 여기서 예비가 되는 겁니다. 아메리카는 더 극적입니다. 아메리카는 처음에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유럽인이 기대했던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다른 땅이에요. 유럽인이 생각하기에 아시아였는데 아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메리카에 풍부한 귀금속 광산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동양의 사치품들을 살려면, 동양의 사치품들을 살려면 유럽은 귀금속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예, 금이나 은을 주고 샀어야 해요. 특히 은을 주고 샀어야 합니다. 은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은이 유럽에 있는 은광이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 멕시코 이 각지에서 굉장히 큰 은광들이 발견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유럽 상인들이 아시아 상품들을 사는데 필요한 귀금속을 아메리카가 대주게 됩니다. 아메리카가 대주게 돼요. 그런데 18세기까지 전 세계 그대 80% 정도가 아메리카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당시 귀하던 이 사치품들이 또 있었는데 향신료, 후추 같은 거 말고도 설탕과 커피, 담배 같은 사치품입니다. 요것을 이 아메리카의 넓은 땅에서 농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을 해서 값싸게 생산해서 유럽에 팔겠다 이런 생각을 상인들이 하게 됩니다. 예. 아메리카에서 귀금속을 캐고 사탕수수와 커피, 담배 등을 재배를 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식민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오든 어떻게든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지만 귀금속을 캐고 커피 농장도 꾸리고 사탕수수 농장도 경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 우리가 알고 인디언이라고 알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이 아메리카에 건너가서 벌인 사륙과 수탈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유럽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옮긴 전염병 때문에 인구가 격감하게 돼요. 사실상 거의 멸족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리카에 원주민들 거의 살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원주민이 사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럽인들은 귀금속도 캐야 되고 사탕수수 농장도 운영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노동력을 어디선가 구해야 되죠. 이 유럽인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어디서 구하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구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여서 충당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서양 삼각무역이라는 특이한 그리고 방대한 원거리 무역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브루델이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긴 담배하고 설탕만 나와 있습니다만 귀금속 강산, 커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예.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카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형의 무역이에요.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가요.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는 담배, 설탕, 귀금속이 가요. 커피도 가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는 뭐가 가냐 하면 공산품이 가고 이런 겁니다. 제가 설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탕수수를 아메리카에서 재배하고 조당으로 제조를 하자면, 조당이라는 것은 하얀 설탕이 되기 전에 좀 거무튀튀한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조당으로 제조를 하자면 거액의 투자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자본이 건너갑니다. 네. 그리고 비싼 기구들도 사야 되고 노예나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식량도 유럽에서 사야 됩니다. 근데 아메리카에서 자본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유럽에서 빌려오는 길이겠죠? 그렇죠? 이 기구들을 빌려오는 기구들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유럽에서 사오는 방법입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자본을 누가 대주겠습니까? 유럽의 대상인들이 대주겠죠. 유럽의 상인들로부터 자본이 가고 비싼 기구들이 가고 뭐 식량도 갑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를 기를 때는 다른 한 톨기의 땅도 안 남겨놨다고 해요. 다 사탕수수를 기르는데 다 썼기 때문에 식량을 기를 땅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이 섞였지만 그래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건너갑니다. 이렇게 자본과 기구들이 건너가면 이 아메리카에서 사탕수수를 수확해서 조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유럽으로 갑니다. 조당이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팔리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 조당을 하얀 설탕으로 정제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상인들은, 유럽의 자본은 아메리카에 필요한 노예들도 구해줘야 합니다. 그죠? 유럽은 아프리카로 자신들이 제조한 상품들을 팔고 이 상품 구입 비용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추장들, 상인들은 흑인 노예라는 상품을 유럽의 상인들한테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거죠. 관계는 이렇게 삼각형이 계속 돌아가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유통망이 계속 가동되는 거죠. 교통도 불편하던 시절에 이 대서양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이렇게 오고 가는 유통망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설탕이나 담배나 뭐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대거 자본을 투입해서 교환관계를 조직하고 다양한 크레딧들을 사용하면서 소식에 밝고 돈 버는 수완이 좋은 대상인들이 중간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겁니다. 흑인 노예들을 짐승처럼 부리는 짐승처럼 부리는 농장주들은 다 백인들이죠. 사실은 대부분 백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럽의 자금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의 대상인들한테 조종당할 뿐이라서 이윤이 났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파는 여기 아프리카의 추장들이나 상인들도 결국은 유럽의 공산품들을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이윤이 없어요. 이렇게 상품으로 팔리는 흑인 노예들은 이윤은커녕 그냥 비참한 자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런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나르던 노예선의 그림입니다. 요 그림 하나 보실까요? 노예들이 어떻게 실려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노예들을 진짝처럼 이렇게 선반에 실어서 싣고 갔습니다. 노예선을 보면 여러 층, 바닥짐을 싣고 위에 여러 층으로 빼곡하게 이렇게 실어서 데려갔어요. 이런 일들이 수백 년 동안 일어납니다. 1650년부터 1860년까지 엄청난 양이라고 불러서 미안합니다. 노예들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약 200년 동안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1500만 명 정도가 이제 실려간다고 합니다. 흑인 노예 하면 보통 사람들은 미국 남부에서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면화를 재배하던 그 흑인 노예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메리카가 유럽을 위해 생산하던 주요 상품은 면화보다는 커피, 설탕, 광산 이런 겁니다. 귀금속 이런 거예요. 귀금속, 설탕, 담배, 커피 같은 값비싼 상품들이었습니다. 면화는 일부예요. 미국 남부의 면화 농장은 그나마 노예한테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설탕이었습니다. 정복된 거대한 규모의 토지에 노예들을 사용해서
작물들을 재배해서 상품을 재배하는 농장들을 플랜테이션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플랜테이션 농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까지 갑니다. 고대 로마에 정복된 땅에 대규모 노예노동을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해서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만들어 시장에 파는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전승되고 있었는데 유럽인들이 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나서 여기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많이 죽어버리니까 흑인 노예들을 수입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고대부터 기록으로 전승되던 이 제도를 플랜테이션이라는 제도를 아메리카에 부활시키게 됩니다. 브루델은 어떤 부분에서 아메리카의 고대 노예제가 부활했다라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카리브해 연안 지역은 아주 뭐 슬픈 지역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겁니다. 이 대서양 삼각무역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대서양 삼각무역을 계속 돌리면서 자본주의적인 흐름들이 공고화됩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돌리는 이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제가 막강한 자본과 교환과 크레딧의 정교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계산과 투기를 통해 교환 과정을 쥐락펴락하면서 독점을 형성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는 영역이 교환의 영역이 자본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런 흐름들이 자본주의적인 흐름이 생기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대서양 삼각무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브로델은 물질혁명과 자본주의 도처에서 대서양 삼각무역과 관련된 사실들을 서술합니다. 별로 자극적으로 서술하지도 않아요. 저처럼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서양 삼각무역을 모르고는 물질혁명과 자본주의 1권, 2권, 3권을 모조리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브루델은 유럽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아는 것이 물질혁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대륙 발견, 세계사에서 잠깐 배웠는데 지리상의 발견 배웠는데 이러고 말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와 관련이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장기지속의 흐름과 관련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유럽 자본주의의 성장만을 낳지는 않습니다. 대서양 삼각무역, 아시아와의 무역,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더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유럽의 대상인들에게, 유럽의 자본주의 세력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유럽인들이 세운 식민지는 우리가 식민지를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이 없이 대개 교환의 연결망을 유럽인들에게 유리하게, 유럽의 대상인들에게 유리하게 조직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세우는 어떤 정복된 영토입니다. 유럽인들은 17세기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민지를 확대하게 되어 우리도 식민지를 겪었지만 유럽 바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유럽 자본주의 성장에 관련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이 대서양 삼각무역은 원거리 무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아시아 무역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대서양 삼각무역은 중심적인 상품이 흑인 노예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종문제, 우리가 지금도 심각하게 알고 있는 인종문제의 인종주의의 기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흑인이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아메리카에 사는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실려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풍습은 17세기 이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흑인 노예로 팔려가면서 유럽과 유럽과 아메리카 곳곳에서 이제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관행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브루델은 자본주의와 국가의 밀접한 연관도 시사를 합니다. 아시아 무역과 대서양 상강 무역이 원거리 무역, 이게 잘 돌아가면서 상품과 화폐가 크레딧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게 되면서 유럽 안에서도 생산 활동이 자극되고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들, 왕들의 자금이 풍부해지게 돼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어떤 발전되면서 지금과 같은 꼴을 갖춰가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왕들이 전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상인들은 유럽의 군주들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연관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2-2권 734년부터 790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설명드릴 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런 거니까요. 그죠? 자본주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국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야. 뭐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아니야. 아프리카는 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브로델한테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입니다. 자본과 상품과 크레딧이 계속 돌고 도는 이런 교환의 연결망이 바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어차피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원거리 무역은 원래 방대한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교환 관계를 이렇게 조직을 해내고 대상인들은 이런 교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엄청난 자본을 유통하면서 증식하는 법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본래부터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브로델에 따르면 최근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브로델은 하나의 국가 단위로 쪼개서 자본주의를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 자본주의, 일본 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브로델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뭔지를 아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느 한 나라에서 완전히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뒤에 다른 나라로 전파된다는 관점도 브로델한테는 발견되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발전된 지역과 좀 덜 발전된 지역을 언제나 이으면서 증식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을 이리저리 보내면서 이동하면서 좀 잘 사는 지역과 조금 못 사는 지역들을 서로 이으면서 발전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어느 나라에서 딱 완전한 모습으로 탁 나타난 다음에 여기저기 전파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읽어보시면 어떤 한 페이지를 봐도 늘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그 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계속 아무 구분 없이 써요. 이게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특별하게 차등을 두지 않아요. 이게 자본주의는 어차피 흐름이니까요. 브루델은 자본주의가 원래 국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의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도권을 쥔 중심 도시들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17세기에는 암스테르담, 여기가 암스테르담입니다.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이 유럽 자본주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때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가 가장 잘 살았습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암스테르담이 잘 나가던 그 시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많은 제도들이 출현하게 된 그 시기입니다.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생긴 곳도 암스테르담이에요. 그리고 19세기에는 그렇게 암스테르담이 또 잘 나가다가 19세기쯤이 되면
넘어가는데 중심지가 19세기가 되면 런던이 바로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 뉴욕으로 옮겨가요. 예. 21세기 어디로 갈지 아직 잘 모릅니다. 예, 그런 통찰도 주고 있어요. 예. 주도권을 쥔 도시들의 변동이 있어요. 핵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센터들이 있는 거예요. 센터들이 여기저기 이동한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3권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브루델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걸 강조해요. 자본가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자본 증식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예, 자본을 증식할 수 있다면 어떤 상품에든 어떤 사업에든 투자합니다. 이윤이 낮으면 어디로든 자본을 빼내서 다시 투자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브루델도 강조합니다. 때로는 직물에 투자했다가 향신료에 투자했다가 국왕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무슨 공장이나 작업장을 운영하다가 토지를 사두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거리 무역이나 크레딧과 관련된 각종 술수들, 능란한 기술들이 이런 걸 굉장히 쉽게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간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자본 증식에 맞게 활용하는데도 능란합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오는가 하면 국왕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증식을 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조직들도 이 시기에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자본가들이 자본 증식을 위해 발전시킨 겁니다. 은행도 그래서 생긴 거고요. 예. 증권거래소도 그렇게 생겼고 각종 증권들도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보험사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이건 곳곳에 자본가들이 다방면에 걸친 유연한 처신들, 유연한 방식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2-2권의 4장 읽어보시면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브로델은 그런 가치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위에 자리 잡으면서 교환과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막대한 이윤이 창출이 돼요. 예. 예, 설명은 거의 드린 것 같아요. 이런 게 브루델의 자본주의입니다. 예, 3층이 있고요. 예, 1층과 2층은 아니에요. 3층만 자본주의입니다. 예, 이곳이 자본주의고 중요한 거 크레딧과 원거리 무역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자본주의는 본래부터 국제적인 현상이고 굉장히 유연한 게 자본주의입니다. 이 브로델의 자본주의를 이해를 해보려면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자본주의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죠. 다스 카피탈이라는 책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에 대해서 쓰긴 했습니다만 캐피탈리즘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그 개념은 마르크스 이후에 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만든 개념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활동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그 자본주의 개념은 성립하지 않아요. 예, 공부를 조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 물론 지금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요. 예,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와 브로델의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많고 브로델은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학문 세계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쓸 때 뭘 중심으로 썼냐면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자리 잡은 이 산업자본주의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가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비해서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면 이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이 장인 노동의 독립성과 숙련도를 잃고서 자본가가 기획한 대로 기계 앞에서 정해진 노동을 하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본주의 하면 자본가 노동자의 그 사이에 어떤 계급관계 그리고 생산 과정에 대한 자본에 의한 지속적인 혁신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예, 생산 과정의 제조직화와 이게 자본에 의한 계속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익을 계속
이윤이 생겨나는 거죠. 자본이 커지고. 또 하나는 다른 편에서는 대규모의 노동자 기업이 형성되는 이런 걸 가지고 자본주의 개념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자본주의 개념이 보통 이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왔는데 브루델은 산업혁명 이전에 15세기부터 18세기에도 자본주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공장, 기계, 생산 과정, 거대한 노동자 계급 이런 것과 꼭 결부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자본주의는 원거리 무역 등의 어떤 특정한 유통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특히 금융 부분을 장악하면서 개성과 투기를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본주의는 번성했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마르크스는 생산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브로델은 유통과 금융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설명력이 높은 걸까요? 브루델 편을 조금 더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브루델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브루델의 물질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이제 불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7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성장하죠. 동아시아가 성장합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주로 활동하던 자본들이 조금씩 이동해서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새로운 수익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것도 이것과 관련이 큽니다. 자본은 이동한다는 거죠. 자본의 이동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굉장히 노른자위가 브로델은 금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 부분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본은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대거 생산 부분에서 자리를 옮겨서 금융 부분으로 갔고 각국의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을 이제 금융 자본에게 유리하게 바꿨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노른자는 금융 부분에 있다. 뉴욕의 월가나 런던의 시티 같은 데 있다라고 우리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금융 부분이 자본주의 노른자이다. 이건 브루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대규모 노동자 기금의 형성과 관련을 지었어요. 생산 과정에 자본이 들어와야지 그게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건데 노동자들이 기계한테 밀려나서 생산 과정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도 지금 자본주의는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대의 중요한 자본의 흐름이 공장이 아니라 뭐 구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설명을 하고 있는 브로델의 자본주의 개념이 우리가 잘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또 하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브로델이 갖는 견해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랑 다른 점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생산 양식이라거나 특정한 사회 구성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꾸려면 자본주의를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본가들만 깨면 뜯어고치면 자본주의만 뜯어고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브로델한테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3층 집 중에 3층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 전체를 지배하지 않아요. 물질 생활과 시장 경제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복잡해요. 세상은 복잡하고 자본가든 누구든 세계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쥐락펴락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아쉬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만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개선의 여지를 다른 사고의 여지를 주고도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어요. 이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를 생산과 결부지은 것은 그리고 결부지은 것은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에 그렇게 세계가 자본주의 때문에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브로델이 기술하고 있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자본주의적인 흐름이 취급하던 상품들은 뭐 설탕, 후추, 커피, 귀금속, 도자기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 안 돼요. 직물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상품화되면서 자본이 증식할 수 있는 통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우리 전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세계는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든 누구든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복잡계와 관련된 뭐 과학 이론도 많고 철학적인 논의들, 존재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브로델의 이론에 접목시키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세상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얽혀 있어요. 세 번째, 또 중요한 점이 이렇습니다. 브로델은 시장경제 없이 자본주의가 없다고 말하곤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별달리 비난하진 않아요. 마르크스도 이 상품교환,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품교환과 자본 증식을 구분을 합니다. 전자의 CMC, 뭐 MCM 이렇게 구분하는데 책 읽어보시면 압니다. 브로델도 이 구별을 유용하게 써먹고 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마르크스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 상품 교환 안에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품 교환 안에도 뭔가 인간 소외의 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본주의랑 연결시키면서 비판합니다. 하지만 브로델은 제가 본 한에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브로델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교환하면서 경쟁하면서 시끄럽게 막 흥정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이 교환 시장 경제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2-1권의 한 첫 부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브루델의 자세를 알 수 있어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점은 브루델은 자본주의를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피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르크스는 굉장히 논리적인 서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현실적인 면모도 강조해요. 현실 속에서 논리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죠. 하지만 브로델은 그 논리보다는 현실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브로델의 기술이 완전히 비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브로델이 강조하는 건 자본주의는 현실이지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그 흐름들이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브루델의 생각을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비판할 수 있게 돼요.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일종의 무슨 이념으로 생각해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죠. 혹은 어떤 설계도 혹은 가치평가의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랑 구별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뭐 분배를 강조하고 자본주의는 뭐를 강조해 이렇게 이념적으로 가치평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브로델에 따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완전히 현실이니까요. 브로델에 따르면 그건 냉전시대의 유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브로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후감을 쓰기 전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브루델의 물질명과 자본주의 2-1권과 2-2권을 읽고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 독후감의 과제더군요. 이 문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러나 2-2권을 읽기 위해서는 2-1권을 꼭 읽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브루델은 물질명과 자본주의를 3권으로 나눠 썼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6권이 된 거예요. 앞에 볼까요? 이렇게 6권이 된 겁니다. 2-1권과 2-2권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었어요. 원래 2권 교환의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6권이 된 거예요. 번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2-1권과 2-2권은 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2-1권을 읽은 사람은 2-2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하지만 2-2권만 읽어서는 2-1권으로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이거 차례대로 읽을 것을 제가 권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스판서빌러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좀 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작성하는 과정에 제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될 겁니다. 리스판서빌러티는 한국어로 옮기면 책임이라고 옮겨지더군요. 예. 근데 책임이라는 번역어는 리스판서빌러티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리스판서빌러티의 어근에 해당되는 게 리스판드인데 한국말로 옮기면 응답하다, 감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기가 울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엄마가 달려옵니다. 이게 리스판드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한테 리스판드 합니다. 예, 맹자에 잘 나오는 얘기인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아이를 빼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리스판드 하는 거예요. 예. 리스판서빌러티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응답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리스판드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판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울면 달려가는 겁니다. 자연에 리스판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걸겠습니까? 하지만 리스판드 할 수 있으니까 자연에 대해서 리스판서빌러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리스판드 할 수 있습니다. 예, 리스판드 할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종종 누군지도 모른 채 리스판드 했다가 그 사람이 거기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말은요. 정의, 저스티스라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갑니다. 정의라는 말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준다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누군가한테 합당한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의를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각자 합당한 몫을 줘야 되니까요. 그 몫을 나눌 만한 분배할 만한 그 사람들이 범위가 한정되어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많은 책들이 그런 점들을 드러내거나 숨기거나 합니다. 근데 리스판서빌러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리스판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리스판서빌러티가 발휘될 수도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브루델이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 장기 지속이고 전체고 연결된 전체입니다. 예.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를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연결될 전체 안에서 지속되는 어떤 상태 안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브루델의 주된 관점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는. 그리고 이 책을 충실하게 읽은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가 성장한 15세기부터 18세기 동안 이 연결의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브루델은 이 책을 추상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예, 머리 아플 만큼 많은 사실들을 기술하고 또 기술합니다. 예. 구체적인 사건들을 쓰고 또 쓰면서 이것을 연결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들, 사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18세기 조선인과 브루델이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18세기 조선인과 귀금속을 캐던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유교황대학에서 물들면과 자본주의를 읽는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굉장히 잘 읽어요. 읽기만 하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힘들지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과제를 받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과제에 쓰기를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하얀 설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썼습니다. 예,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하얀 설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착한 학생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경험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리스판드 하게 돼요.
예, 점점 더 많이 감흥하고 리스판드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 나스닥의 예? 미국 뉴욕의 증권가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은 잘 못하겠는데 예, 느낌이 오는 거죠. 자극이 되는 겁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책임감이고 리스판서빌러티입니다. 그죠? 이 리스판서빌러티는 단지 나에 대한 책임감, 우리 나라에 대한 책임감,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연결된 세계 전체에 대한 리스판서빌러티인 거죠. 예, 브루델은 연결된 전체에 대해 쓰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는 여기에 점점 더 많이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리스판서빌러티가 어쩌면 정의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어떤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리스판서빌러티가 정의보다 선행할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브로델에 적합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 지속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루델의 이 책을 물질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전망대처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전체 전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 전망을 보고 이런 거였어? 보죠. 그러다가 뭘 하게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지? 하면서 그 전체 전망 중에 어딘가를 찾게 되죠. 내가 어디 살더라?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아마 브루델의 이 책을 전망대처럼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지? 우리가 어디 있지? 특히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는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게 될 겁니다. 예. 물질명과 자본주의 2-1권 306면부터 313면까지에 보면 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유럽의 자본주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었는지가 간략히 잘 나옵니다. 예.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예. 그리고 동아시아는 요거죠. 여기가 동아시아입니다. 한국 인구, 일본, 중국, 혹은 베트남까지 있는 여기죠. 여기는 세계 전체로 봐서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리카는 일찍이 식민지가 됐고요. 아프리카는 여기도 식민지가 빨리 됐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 동아시아는 사실 유럽이나 북미,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민화되지 않은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사실 물론 19세기 말이 되면 여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가 되죠. 예, 그러다가 앞에서도 제가 종종 암시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그 전부터 잘 살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잘 살게 됩니다. 예, 그죠? 지금 베트남까지도 잘 살고 있죠. 자본이 이동한 거예요. 잘 살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은 앞으로 뭐 중심이 중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할 거다 뭐 어디가 더 중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이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자본주의와 정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전체에 위치한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리스판서빌러티를 발휘할 것인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엮여 있으니까요. 그죠? 프루델은 이 엮여 있는 걸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막스랑 다르게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막스랑 다르게 영국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안에서 보니까요. 잘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후감 잘 쓰십시오. 독후감 잘 쓰십시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책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지 제가 지금까지 주저리 떠든 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책 안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오다가 이런 거였어 하고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든 저렇게 해서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독후감 잘 쓰시고, 예,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